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서 세계적인 논란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주장한 배경이 뭔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화됐는데 누가 총리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어찌 될지도 궁금한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뜬금없이 갑자기 타이레놀,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게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주장이 뭡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식품의약국 FDA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약이죠. 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핵심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이고 통증이나 발열 증상을 보인 임신부들에게도 처방이 가능한 그런 약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과 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쿠바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쿠바에는 타이레놀이 없더라. 왜냐하면 타이레놀이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거다. 근데 듣자 하니까 쿠바에는 본질적으로 자폐증도 없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쿠바에 자폐증이 없는 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확한 숫자적 근거는 없었고요. 또 2000년 대비해서 자폐증 유병률이 미국에서 약 400% 늘었다라는 현지 보건당국의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발언을 수십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임신부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실 임신부들 아기를 가지고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이 굉장히 극소수인 거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작은 열에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아주 또 임신부들만 쓸 수 있는 소수의 그런 해열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아야 돼요, 주사로. 그런데 사실 매번 그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방치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태아에게 큰 위험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약도 아니고 타이레놀이다?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 임신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근거로 제시한 게 쿠바 근거 제시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콩고도. 콩고? 네. 콩고도 자폐증 환자가 없다?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도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타이레놀이 워낙 비싸요. 그래요? 전에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취재하다가 열이 나서 이걸 먹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을 먹었는데 왜 의사한테 오냐고 그렇게 말해서 황당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반인이 저개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약값은 아니에요. 평생 약 한 번 못 먹고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사실은 특정 상품명이잖아요. 그렇죠. 상품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그 특정 약만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성분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타이레놀을 꼭 집어서 상품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인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똑같은 성분인데 다른 약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을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몇 번 버벅대다가 아니 본토 발음 할 거 아니야. 본토 발음. 아니, 어려운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발음 되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뭐 계속 버벅대더라고요. 보통 이제 해열제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부프로펜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해서 임산부들이 먹었던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아세트아미노펜을 안 먹고 다른 약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회사가 다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36도 이상 넘어가면 태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느니 이걸 먹는 게 낫다라는 건데 통계와 뭐 이렇게 대조군을 저렇게 섞어서 말을 하면 불안감만 조성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사실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에서 타이레놀 제작사가 이겼어요. 자폐증하고 연관성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타이레놀 제작사는 우리는 억울하다. 이게 지금까지 판례도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전에 패소했던 사건들까지도 다시 소환이 돼서 다시 이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소송 상대는 트럼프 개인이 되는 겁니까? 미국 행정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타이레놀 제작사가 소송 거는 게 아니라요. 소송은 걸릴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제조사도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 있지만 당장 지금 회사 주식이 10%가 확 떨어졌어요. 10%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덤빌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제 각 나라 이제 타이레놀 그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 거기 다 안전하다라는 걸 다 띄우고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라고 지금 띄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바로 그 점.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 WHO나 국제보건기구나 아니면 대학협회나 이런 데서는 다 관계가 있다는 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도 뭐 식약처도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법론 할 때 이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펜을 저도 발을 못하네요. 이거를 그 복용한 임산부들 사이에서 자폐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발견이 된다는 연구는 있는데 이 두 개가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논문 저자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게 저희가 그걸 구별하는 게 어느 여름에 아이스크림 소비랑 범죄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그 노산일 경우에는 자폐아가 많이 나온다는 연구는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산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 두 개가 인과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트럼프는 왜 저 발언을 했는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숫자로 봤을 때는 400%가 증가한 게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주장은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대신에 왜 400%가 20년 동안 증가를 했냐가 일단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자폐증 환자가 급증한 게 아니라 이제 진단 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거예요. 우리도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환자가 급증을 했다. 진단명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그리고 통계 보고 시스템도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고. 근데 트럼프는 숫자 자체로만 자폐증이 늘었다고 판단했고. 그럼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애초에 대선 전에 트럼프가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본인이 원인을 찾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요. 근데 그 기한을 2025년 9월로 잡은 겁니다. 직접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확실히 밝혀내겠다. 네, 밝혀내겠다 해서 2025년 9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보건당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급하죠. 사실상 조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상 타이레놀을 트럼프가 콕 집었다기보다는 당장 시간은 임박하고 명확한 답은 안 나오니까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타이레놀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타이레놀 찍힌 뭐 시험 거죠. 보는 것도 아니고 뭘 찍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환경소송 이런 걸로 유명해진 법률가였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얘기하는데 99년에 백신을 맞아서 아이들이 자폐가 됐다는 어머니들 모임을 만난 다음에 안티백서가 돼요. 그래서 백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마하라고 하는데 Make America Healthy Again. 그래서 마가가 아니라 마하예요. 마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약간 신비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반백신주의자에다가 약간 자연치유 이런 걸 믿고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으로 오염된 우리를 그 미국을 구원해서 우리가 좀 더 명상도 하고 이렇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면서 그럼 산에 들어가요 혹시? 뭐 산까지는 안 들어가.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에서 이렇게 좀 뭐 텍사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보건 장관을 하면서 그때 그 9월에 자기들이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뒤에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까 쿠바나 콩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한테 야 이거 맞지?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에서도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자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미시는 미국에서 이제 그 종교 집단인데 아미시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인과관계랑 이걸 혼동한 건데 그 콩고나 쿠바가 자폐증 환자가 없다기보다는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보건 의료 체제가 그러니까 자폐증이 사실은 현대에 와서 되게 중요한 질병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자폐증이라는 용어는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잘 몰랐던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자폐증은 스펙트럼으로 요즘은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환자도 많이 잡히는 건데 그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고 자폐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적은 거고 아미씨는 그렇지, 병원을 안 가요. 아미씨는 병원을 안 가기 한국의 때문에 아나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병원 안 가요? 예,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약을 쓰면 안 되니까요. 약을 그래서, 안 쓰고 질병을 고쳐야 그래서 되니까. 이제 아니 근데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 스파이를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예방 접종이 있대요. 그래갖고 맞아요.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서구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간첩을 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이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속출하는 거죠. 소아마비로 이렇게 다리가 안 좋은 아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코로나 국면에서 막 돌았던 백신 음모론이 뿌리가 되게 깊네요.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버트 케네디도 그때 엄청나게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까지 나오거든요. 도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자폐증 증가의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제도권이라고 하는 보건당국이나 의료당국이 명확한 원인이나 뭐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해결사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게 중간선거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 이제 그 대비를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되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 목소리가 커요.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임신부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열 증상이나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타이레놀을 금지시켜버린다면 특히 FDA를 동원해서 그렇다면 여성 유권자들의 그런 반발을 오히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근데 있죠. 반발 이전에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마가나 이 사람들이 다 겹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마하 겹치는 계속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같이 과학을 거부하고 이런 자연치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힌 것부터가 이제 그 백신 개발 이런 펀드를 다 끊어버리고 질병관리청이나 이런데 안티백서들을 막 자리에 앉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지금 미국이 2000년에 그 WHO에서 홍역 완전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는데
2월 말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아이가 하나 죽어요. 텍사스에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마하의 이런 이야기들을 따르면서 백신을 안 맞은 거예요. 홍역 백신을. 그러면서 집단 발병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도 옛날에 코로나 때 뭐 손세정제를 직접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랬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말을 누가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특히 미국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장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약사 사장이면 바로 저는 트럼프한테 소송 걸 것 같은데. 트럼프에게 소송을 거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만 일단은 빠지는 주가와 이 타이레놀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저조한 걸 막아내는 부분이 일단 급선무고, 트럼프에 대한 소송을 걸기 이전에 이미 들어오는 소송들을 방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트럼프에 대한 소송이라니까. 근데 트럼프에 대한 소송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게, 뭐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니까 중립적으로 뭐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지나 주의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방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 안에서도 인과관계는 없다 라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이런 게 있는 그렇죠. 게? 혹시나 하는 게 있어요. 자국 내에서는 그 몇몇 나라들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약에다가 다 그런 주의사항들을 권고하게끔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나라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더 위험한 게 이번에 이 발표가 나고 나서 트럼프의 이 주장에 반론하는 여성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여성들은 이제 틱톡에 이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임신부예요. 배가 이렇게 나온 임신부인데 뭐 한 7, 8개월 돼 보입니다. 근데 타이레놀을 그 앞에서 먹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사실 반대에서,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저렇게 먹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고, 중간에서 너무 큰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꺾일 기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다음에 무슨 발언 이런 거 없어요, 트럼프? 트럼프는 없었고, 이제 이게 워낙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이 약간 진화는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벤스 부통령은 이게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조금 더 유념하라는 취지인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뭔가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의사에게 의지를 해야지 본인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벤스가 좀, 그러니까 속칭 마사지는 좀 하긴 했군요. 마사지는 하긴 했죠. 네, 물을 좀 탔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보면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진화를 한 거죠. 명시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안티 백신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비가 비싼 거예요. 그렇죠. 미국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의료비를 지불 안 해도 나을 수 있어? 그러면 심정이 이렇게 동하는 거죠. 계속. 거기는 감기 걸리고 이래도 뭐 거의 병원 가는 게 맞아요. 엄두도 안 난다면서요? 그럼요. 약 먹고 그냥 대충 어떻게 버텨야 되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건소를 저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감기 끼면서 보건소를 갔더니, 감기야 이러고 가요. 그냥 의사가. 약은? 그랬더니 감기라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건데 약은 우리는 주지 않아. 이렇게. 그 말이 맞지. 일주일을 참느냐, 그렇죠. 7일을 참느냐 차이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의료비가 이제 비싼데,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거를 또 맞추러 가려고 하다 보면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를 이거 원래 나쁜 거였대라는, 위험하대라고 하니까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티 백신파가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한데, 트럼프가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른 약 먹겠죠. 임신을 안 해서 안 에드빌을 먹을 겁니다. 이부프로펜 계열의 에드빌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문제가 이렇게 상표명을 명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성분을 얘기했다면 그나마 뭐 하겠는데
아니 약품 명을 그냥 박아버린 거잖아요. 참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장휘 교수, 송현석 기자,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이시바 총리 결국은 못 버텼네요. 네. 사임 발표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응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좀 이시바 버텨달라고. 파이팅 예. 그렇게 외쳤는데 네, 오래 못 갔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10월 4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총재 선거 후보는 총 5명이고 전부 지난해 9월에 이 총재 선거에 도전했던 인물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그리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현재 44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총리에 오른다면 52세로 전후 최연소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넘어서서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야 나란히 일본 헌정사상 최연소 총리가 될 거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을 해요. 네, 거기까지 나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당선이 된다면 사상 첫 여성 총리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고이즈미 아버지도 총리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연소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누가 될 건지는 지금 거의 예측 불합니까 그러면? 네, 계속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지난 18일 결과에서는 이제 고이즈미가 조금 더 앞섰는데 지금 계속 다카이치가 조금씩 쫓아오는 그런 모양새여서요. 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하는. 열어봐야 합니다. 경합. 네. 근데 두 사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가 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카이치 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 트럼프라고 막 불려질 정도로 일본 트럼프 또는 아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익적 성향이 강하고 또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그런 분이시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참정당 따라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요 며칠 사이에 가장 큰 뉴스가 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사슴을 때린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아, 그게 그 사슴 공원이 있거든요. 나라현 나라시에 천연기념물이에요. 거기 사슴이. 근데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죠. 그때 그 어떤 남성이 그 나라시의 천연기념물인 사슴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뭐 당시 누구냐 이렇게 특정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특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카이치는 외국인이 우리 사슴도 막 학대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이고 정말 그 얘기하면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때 인간 동물을 만들었던 게 자기들인데. 아니 심지어 나라시의 그 천연기념물 사슴을 일본인이 죽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먹기도 해요. 사슴 먹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방법하고 살짝 비슷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한 발언과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외국인과 연결시키는 그 실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대중 선동이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이런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의도 없고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고이즈미는 어떻습니까? 고이즈미는 지금 뭐 이 다카이치하고 비교했을 때 정책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카이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극우 성향이 강하고 방위력에서 굉장히 조금 증강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베 신조가 했던 것처럼 헌법 개정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인데 고이즈미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없어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모든 것들은 경제 활성화 먼저 하겠다. 피해각입니까 그러면? 피해가기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현지 국민들이 지금 새 총리가 와서 가장 먼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고물가를 안정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뭐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먹고 사니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는 그걸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뭐 아니면은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경제 활성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겠다라는 주의입니다. 장 교수님은 두 사람을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보수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대체로 자유주의 중도 성향이라고 평가가 되긴 하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사실 그 명성에 비해서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른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인 이렇게 봐야 되는 주로 그렇게 돼. 지금 뭐 이제 선거하면서 몇 가지 그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기는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를 중심으로 하겠다 뭐 보다 온건한 자유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한때 이제 한국에서 이 사람 별명을 혹시 아세요? 펀세쿨자요? 펀쿨색자라고 펀세쿨찬지 뭐예요 그게? 그게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후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즐겁고 섹시하고 멋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멋지다고요? 예, 보통 이런 식의 이 사람 이 발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이시바 선거할 때도 그 고이즈미가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선거 전까지. 근데 이제 토론회를 몇 번 하면서 이제 본전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고이즈미가 인기는 가장 높긴 한데 네. 토론회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당시에 그 후보 토론회 때 문제가 됐던 발언이 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해고 규제를 검토하겠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3위로 그때 떨어지고 끝났죠. 그 약간 말이 백치미? 네 맞아 말이 좀 백치미가 앞선다. 좀 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전 경제 안보상에 대한 위협 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경계심도 좀 있어요. 예,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주는 발언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의 외국인들이 한 3%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외국인을 다 몰아내겠다. 그러면 일본인도 외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일본에 왜 외국인이 증가했는지를 사실 보면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뭐 제일 한국인 같은 경우는 끌려갔던 강제로 끌려갔던 어떤 그 조선인들의 후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그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고령화 때문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2019년 정도 되면은 일본 정부가 이제 외국인한테 합당한 급여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데려서 체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친외국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게 2020년 들어서 이 외국인 이민자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문제 그리고 출입국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정당이 약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본 내에 반 외국인 여론이 엄청 강하다는 거 일본 보여주죠. 트럼프 맞네. 트럼프도 지금 그 기술력 없어갖고 네. 우리 그 저기 전문직들이 가가지고 공장 지어주고 있었는데 체포 구금했던 거죠. 똑같네 그냥. 똑같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참정당으로 사실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자민당이 이제 참 지난번 선거에서 패하면서 이제 자민당 내부에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자민당 내에서 이 다카이치 후보가 너무 극우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 참정당이 인기를 얻고 막 우경화되는 와중에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예. 일본의 자민당 최대 파벌이 아베판입니까? 예. 그 이제 파벌 그러니까 저기 입장도 좀 고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파벌 입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자민당에만 30년을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당 내 장악력에 있어서는 이시바 총리보다는 훨씬 뛰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저희 일본 전 총리가 뒤에서 좀 잘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긴. 네, 스가 요시히데. 네, 잘 받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도 사실 자민당 내에서 그 파벌이 없기로 유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맞아. 사실상 그 자민당 내부 분위기로는 훨씬 다카이치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두 사람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어떤데요?
완전히 우익이잖아요. 다르죠. 예, 다카이치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게 너무 어정쩡하니까 이제 상대가 버릇없이 구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한국과 중국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고, 근데 사실 이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후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카이치가. 왜냐하면 너무 극우로 가는 거에 대한 그 본인도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일에 거의 선거운동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 참배 관련한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총리 취임하면 참배하겠냐라고 물었더니 되게 일본스러운 발언이에요. 조용히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두 분 다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우리로선 약간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에서는. 한일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먼저 거기를 일본을 방문하시고 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두 인물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이 많은 데다가 일본 사회 전체가 조금 일본이 먼저, 그러니까 리폼 퍼스트라는 것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도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하고 일본하고 이제 회담을 해서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일본에 나이지리아인을 위한 특별 비자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상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 3개 정도 도시에, 그러니까 연수생 비슷하게 잠깐 와서 인턴십을 하다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외무성까지 나서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마다 막 댓글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항의 글이. 그거 보면서 아, 일본 시민들도 많이 우경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봐야 돼. 뭐 참정당 뭐 약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상징하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다카이치 같은 경우도 극우 노선을 걷는 것은 그런 우경화된 표심 이걸 잡기 위한 의도적인, 물론 본인의 성향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원래 그런 성향이 있고 그 지난번 20대 선거처럼 그때도 이제 다카이치랑 고이즈미가 인기가 제일 높았는데 그 이시바가 된 것처럼 당내에서 이제 선택을 이 사람들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제3의 혹시 후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지지율은 좀 낮지만 뭐 하야시가 좀 하야시 요시마사가 조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방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그 대변인 같은. 네. 그래서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렇게 극우적인 논란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그렇게 만약에 결선이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한데 근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강력한 발언들을 더 많이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강력한 정책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냥 이제 지금의 양강 구도가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 투표 여기가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우리랑 아주 다른데요. 여기는 내각제니까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자민당 의원들이 한 표씩을 행사하고 유권자가 90만 명이 있어요. 그게 정당원, 자민당원이랑 당우라고 또 거기 후원하는 단체들 여기에 슈퍼결 조사에 90몇만 표가 있어요. 근데 그 95만 표는 자기 자민당 의원 수가 190표인가 그런데 295표인데 그 295표로 맞춰서 계산해요. 1대1입니까? 1대1로. 네, 1대1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표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파벌이 누구를 그러니까 택하는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승전에 가면은 그냥 저희 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돌아가서 20안은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 사실은 뭐 버티긴 힘들었지만 본인은 버틸 의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기서 고이즈미가 등장을 하죠. 고이즈미가 나서서 퇴진하는 걸 굉장히 크게 아버지. 네. 아버지 고이즈미가 네, 굉장히 크게 설득했고 아들 고이즈미도 이제 같이 그 이시바에 대한 퇴진을 설득을 하면서 네. 고이즈미 신지로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또 점수를 얻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잘 못한 거예요. 본인들 이 삶에 너무 큰 어떤 불편함을 줬다. 그래서 퇴진하길 원했는데 본인은 버티고 있었던 거를 고이즈미 부자가 나서서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큰 점수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시바가 그렇게 이제 인심을 잃은 이유는 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네. 뭐 쌀값 폭등이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일본, 관계 미국과 협상 문제. 협상 문제에서 충분히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되거나 고이즈미가 되거나 그럼 미국의 그런 목소리를 낼 거냐, 자기 목소리를 낼 거냐 그렇게 보기도 힘든 거 더 아니에요? 밀착 관계가 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저런 성향이면 네. 이제 더 충성적인 총리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런 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 10월 4일 날 총리가 선출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당선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액션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뭐 한국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그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일본이 그러니까요. 떡하니 도장 찍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 크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죠. 일본은 선불로 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카이치가 정말 새 총리가 되면 오히려 미국하고는 합이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성향 자체가. 네. 그리고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력 증강을 원하는 인물인데 사실 방위력 증강을 원하면 반드시 미국의 도움이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미국하고 그렇죠. 이제 잘 붙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세 협상 문제가 가장 크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본인 임기에 처리하고 간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될 총리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외부보다는 내부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근데 여기서 미묘한 게 있는 게 지금 그 새 총재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시바 총리 그러니까 저거는 10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총리직은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에 트럼프가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일본을 들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시바를 만나려고 들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죠. 새 총리를 만나려고 들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어떤 뉴스가 나냐면 이시바가 퇴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 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뭔가가 되게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일 사이에서.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가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시바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만나길 원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시바 총리는 그 유엔 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본인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예. 예를 들면 전후 연설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삼각 관계에서 일본은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미국은 무엇을 원할까? 에 저는 사실 제일 초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잘 지내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제 그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이제 국방 전략 이게 지금 10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방 전략 발표가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해외 주둔 미군 구조 조정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담길 거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주일 미군이 또 문제가 있고 주한 미군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정말로 경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러간다. 네. 근데 그게 또 국방전략 발표 시점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관세협상 문제는 계속 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일본이 떡하니 쫙 주단 깔아줘 버리면 우리 입장은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사도광산 추모에도 양국이 같이 추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역사가 우리는 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 없이 뭔가 파트너십이 되기가 어렵고, 이제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는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기 사는 경쟁이 붙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일본은 이렇게 해주는데 니네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전략. 일본에게도 또 한국은 이러는데 니네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전략. 나온 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 아니 일본이 5,500억 달러 내기로 했는데 니네가 3,500억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한미 양국이 잘 지내길 원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한국 쪽에 혹은 대부분이 한국 쪽이었죠. 한국 쪽에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자꾸 경쟁을 붙여요.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더 힘들어지고 일본도 일본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한테 바싹 붙어야지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지금 불편하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는. 보면 이렇게 경매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자, 싸우고 여기 얼마 붙인다니까요. 나왔습니다. 여기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경매 붙이는 느낌이어서 네.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외교력이 도마에 오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새 총리가 지금 그 2명 중에 1명이 된다면 그게 더 심해질 거 아니냐. 결국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3의 인물이 되지 않는 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크게 또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황은 어렵고 원래 자민당 안에서의 그런 움직임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사실 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현명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근데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시바 총리 뭐 시절에서 그러면 뭐 그렇게 또 우리에게 뭐가 또 도움이 됐느냐? 그러니까요. 따져 보면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 5,500억 달러 쌓이는 것도 이시바 총리 재임 기간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뭐 안 좋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큰 상황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그 강력한 그 밀어붙임 아래서 저희가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생각합니다. 잘 버텨야 돼요. 네, 잘 버텨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버티자.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미 대표께서 다음 주부터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고 합니다. 또 해외 취재를 나가신다고? 해외 현장으로 계속 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래요? 현장의 느낌과 어디로 가시는지는 여기서 비밀입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되게 무슨 급비 뭐 아니 극비는 아닌데 이제 미리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가면 이제 기대하시는 것보다 못할까 봐. 아무튼 약 한 달 정도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합니다. 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 오붓하게 사이좋게 GB타임즈를 좀 꾸며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